2025년의 어느 차가운 새벽,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불빛만이 고요를 가르고 있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도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가와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새벽 시장의 상인들 사이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흐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팬데믹까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파도는 과거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퍼펙트 스톰. 개별적으로는 위협적이지 않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5년의 글로벌 경제는 바로 이 치명적인 폭풍의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모니터 위를 수놓는 붉은색의 하락 지표들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이고 평생을 일궈온 자영업자의 가계이며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의 기회비용입니다. 환율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400 원대를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고 사상 유례없는 고금리의 장기화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바닥까지 긁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자금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며 신흥국 경제의 실핏줄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개 속에 가려진 위기의 실체를 냉정하게 해부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경고음들이 무엇이었는지 복기해보려 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는 과정은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어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와 같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과 세계 경제는 왜 다시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그 첫 번째 기록을 시작합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가장 먼저 채권 시장의 미세한 떨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의 혈액이라 불리는 유동성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는 유례없는 저금리와 무한한 유동성의 바다에서 유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급격히 올린 금리는 이제 실물 경제의 폄하디를 쑤시게 만드는 통증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의 공포지수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내건 급매물들이 쌓여가지만 거래는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금리가 1%피 오를 때마다 가계가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은 조 단위로 불어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음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던 자산 열풍의 뒷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의 늪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 조짐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실이 늘어난 빌딩들은 금융권의 부실 대출로 이어지며 시스템 리스크를 자극합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는 순간 그동안 감춰져 왔던 부실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의 시점을 저울질하며 시장을 달래려 하지만 한번 방향을 튼 자본의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환율의 변동성은 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수입 물가를 자극하여 다시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징후들을 단순한 경기 변동의 일부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은 항상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우리를 안심시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생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돈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수익이 있는 곳으로 흐르고 위험이 감지되는 곳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핵심 동력은 역류동성 랠리와 공급망의 파편화가 결합한 이중 구조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시장에 풀린 천문학적인 자금은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보다 자산 가격의 몸집을 불리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른바 부채로 쌓아 올린 바벨탑입니다. 금리가 인상되자 이 탑이 하단부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늘렸던 투자자들은 이제 자산 가치 하락과 이자 비용 상승이라는 양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다른 투자자의 마진콜, 추가 담보 요구를 유발하여 투매로 이어집니다. 이 연쇄 반응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신용경색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의 글로벌 분업 체계는 비용 절감이라는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이제는 경제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진 국가와 기술을 가진 국가,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공급망을 무기화합니다. 이는 구조적인 고물가를 고착화시키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을 제약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등하는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이 정교하고도 잔인한 메커니즘이 현재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조화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고리를 찾아 파괴하는 냉혹한 심판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덮쳤던 IMF 외환위기는 국가의 외화복간이 비었을 때 어떤 참혹한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며 단기 외채 상환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2025년 현재 일부 신흥국에서는 이미 이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십시오. 만성적인 고물가와 재정 적자로 인해 자국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되었고 시민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국가가 포퓰리즘과 정책 실패로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그리스의 채무 위기는 유로존이라는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도 방만한 재정 운용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터키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독단적인 금리 정책이 리라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외화 유출을 가속화하며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은 경제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개인의 삶이 어디까지 처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경고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의 징후를 무시하고 필요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내부의 부실이 쌓여갈 때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경제라는 거대한 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2025년의 위기가 더욱 위협적인 이유는 이러한 사례들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라 믿었던 국가들조차 급증한 국가 부채와 연금 문제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읽어야 할 생존의 지도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닮아 있다는 격언처럼 우리는 과거의 고통 속에서 현재의 탈출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폭풍의 한가운데서 한국 경제는 가장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우리 경제의 엔진은 급격히 식어갑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둔화는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며 원화 가치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 아래 설치된 거대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고 나면 소비할 여력이 사라지고 이는 다시 내수시장의 침체와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불황의 늪을 만듭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역시 치명적입니다. 건설업계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은 금융권의 건전성을 위협하며 제2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여기에 이자 비용까지 더해지며 한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실업의 고통은 다시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잠재 성장률을 0%대로 끌어내리며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수출로 돌파구를 찾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외부 환경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이 아닌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정부와 중앙은행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2025년에 정책 당국이 처한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가혹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문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의 폭발과 경기 침체가 두렵고 내리자니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과 물가 상승이 발목을 잡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누적된 국가 채무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제약 조건을 만들었고 이는 위기시 경기를 부양할 실탄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시장의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유동성 함정의 징후도 포착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 자금을 투입해 PF 대출 부실의 확산을 막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등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고통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응급처치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공조 역시 예전만 못합니다. 과거 위기 때는 주요국들이 협력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을 안정시켰지만 지금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이나 국제적인 금융 안전망 구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가로막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정책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은 정부의 통제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위기를 막아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당국의 사투는 계속되겠지만 그 방어선이 뚫렸을 때를 대비한 각자도생의 시계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적 해일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침수되는 곳은 평범한 개인들의 삶입니다. 퍼펙트 스톰은 단순히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의 물가, 이번 달 카드 고지서,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과 실질 소득의 감소는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인들에게 주택가격 하락은 심리적 경제적 공황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하우스포어의 재현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내수 소비를 절벽으로 내모는 국가적 재앙이 됩니다. 청년 세대의 고통은 더욱 절실합니다. 자산 형성의 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고물가와 취업난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이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당장의 생존에 매몰됩니다. 고령층 역시 은퇴 자산의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빈곤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었으나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채의 시대가 저물고 현금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투자가 아닌 자산의 방어적 배구, 즉 리스크 관리가 생존의 핵심 키워드가 된 것입니다.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환율 변동에 대비한 자산 다변화를 꾀하며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는 얼마를 버느냐 보다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구호 대신 경제적 자립과 방어라는 냉혹한 현실론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집의 기초를 점검하는 사람만이 그 폭풍이 지나간 뒤 맑은 하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보고서의 끝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25년의 위기는 과연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모든 경제적 폭풍은 시스템 내부에 쌓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1997년의 고통이 한국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듯 지금의 퍼펙트 스톰 역시 우리 경제의 묵은 과제들을 강제로 해결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채 위주로 성장해온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혁명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국가와 개인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거나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지표 뒤에는 실제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의 마음과 신뢰로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은 경제에서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가만히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밤새 등불을 밝히며 대비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들이 훗날 이 폭풍의 연대기에서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이제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설 시간입니다. 폭풍은 지나가겠지만 그 흔적은 영원할 것이며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퍼펙트 스톰을 넘어서는 위대한 생존의 대장정.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위기의 파고가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침투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뢰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신용, 크레디트, 은 말 그대로 믿음에서 비롯되지만 2025년의 시장은 그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은행 창구에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이지 않게 디지털 데이터로 몰려들고 자산 관리자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우량 자산마저 헐값에 내던지는 자산의 투매 현상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공포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 기업의 부도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대출 회수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 할수록 전체 경제의 수요는 더욱 급감하여 결국 모두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역설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거리는 예전보다 한산해졌고 밤늦도록 불을 밝히던 식당들은 하나둘 임대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 지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사라지고 자영업의 길이 막힌 이들에게 경제 지표의 하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정부의 속도가 빛보다 빠른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과장된 공포는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냉정을 유지해야 할 시장 참여자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집단적인 패닉에 빠질 때 경제 시스템은 이성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통제 불능의 지점, 즉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부의 재편이라는 가혹한 성적표를 내밉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경제 위기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본을 가진 이들은 하락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자산을 불리는 반면 부채에 기댄 서민과 중산층은 자산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맞으며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2025년의 위기 역시 이 잔인한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산가들은 안전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에서 고수익을 올리지만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금리는 삶을 옥죄는 올가미가 됩니다. 교육과 복지에 투자되어야 할 국가의 예산은 이자 보정과 긴급 구제금융에 우선 배정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제적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폭풍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무분별한 유동성 파티를 즐겼던 시장인가? 아니면 이를 방관하고 장려했던 정책 당국인가? 하지만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중에도 개인의 삶은 하루하루 피폐해져 갑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대한 해일 앞에서는 낡은 제방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소득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회의 격차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정체됩니다. 2025년의 퍼펙트 스톰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파며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궈온 성장의 결실이 과연 얼마나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부의 사다리는 끊어졌고 많은 이들이 절벽 끝에서 위태로운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